안녕하세요, YJ입니다. 네, 오늘도 금융기본 투자론 기초 파트 여전히 하고 있고요. 챕터 1 백그라운드 앤 이슈스 부분, 챕터 1 부분 하고 있고, 지금 1, 2, 3, 4, 5까지 했고, 오늘은 챕터 1의 6번째 시간 금융시장의 참여자들 부분 할 차례입니다. 금융시장의 참여자들이라고 하면은 크게 3 major players in financial market, 3명이 있대요. 3개 그룹이죠. firm, 기업, household, 가구, 개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government, 정부가 있을 거고요. 디테일한 내용은 요 안으로 들어가야죠. 요거 그냥 크게 3개가 있고, 오늘 나오는 주요 용어를 갖고 온 거는 금융중개기관, Financial Intermediary, 그리고 투자은행 IB, Investment Bank이고요. 투자회사, Investment Company, 그리고 사실 펀드도 있죠. 뮤추얼 펀드라는 녀석도 비슷한 게 있고, 총 운용자산 AUM이라고도 하고요. 그 펀드 운용사들에 주로 쓰는 단어죠. Asset Under Management, 운용하고 있는 총자산, VC, 벤처 캐피탈이고, 한글로 뭔지 모르겠어요. VC는 VC지 한글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PE도 프라이빗 에쿼티, 두 개는 다른 거예요. 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비슷하지만 달라요. 그런 얘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고요. 금융시장의 참여자들은 3 메이저 플레이어가 있대요. 파이낸셜 마켓에. 그럼 뭐가 있냐? 이거 되게 이론적인 내용인데, 기업이 있고, 기업은 뭐냐? 이렇게 나눈 이유는, 기업은 금융시장에서 자본의 순수요자, net demand of capital이래요. 실제로 돈을 사용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돈을 저축하고 이런 건 개인들이 저축을 하고, 그 돈을 주로 기업들이 받아와서 쓰는 거죠. 은행은 중개하는 거기. 은행에서도 그때 그 돈을 쓰진 않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건 기업인 거죠. 보통 금융시장에서의 그 캐피탈을. 그럼 가구는 뭐냐? 가구? 뭐 개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우스홀드는 금융시장에서 자본의 공급자인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개인들의 저축, 개인들의 투자가 모여서 기업으로 가던, 다이렉트로 기업으로 가던, 글로 가는 거고요. 그럼 은행에서 하지 않나요? 보험사에서 하지 않나요? 보험사도 개인들이 낸 보험료가 모여서 기관 투자자가 되는 거고, 국민연금도 결국은 개인들이 낸 국민연금에서 모아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개인들, 가구들이 자본의 자본의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고요. 기업이 수요자인 거고, 정부는 차주 또는 대주가 될 수 있대요. 차주, 빌리는 사람, 대주, 빌려주는 사람. 뭐 적자 재정 뭐 이런 개념이 있겠죠. 보시면은 2차 대전의 이후 정부는 재정 적자, 버젯 데피짓을 유지했대요. 재정 적자가 됐으니까 그러면은 더 많이 쓴 거죠. 그러면 세금 수입으로 지출을 다 충당 못하고 더 썼어요. 그럼 더 쓰려면 더 가져와야죠. 근데 받을 게 없으면 결국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 발행들 한 게 대주 빌린 거죠. 사실 돈을 빌린 거니까, 이 시점에서는 재정 적자 상태니까 대주였구나, 빌렸구나를 할 수 있고, 반대로 1990년대 후반에는 재정 흑자였대요. 그래서 쓰는 돈보다 세금으로 들어오면 더 많으니까 돈이 남죠. 남았으니까 기존 부채를 상환했대요. 사실 상환했으면 차주는 아니고 갚았다의 개념이긴 한데, 어쨌거나 빌렸다, 갚았다. 남으면 뭐 갚을 수도 있고 빌려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모자르면 빌리고, 정부는 둘 다 역할을 하는 거고요. 정부나 기업들이 발행하는 증권들은 개인들에게 직접적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대요. 개인들이 안 쓰고 지금 금융중개기관, Financial Intermediary들을 쓴대요. 금융중개기관은 우리는 이런 단어를 잘 쓰진 않는데, 어쨌거나 금융기관들이 자본시장에서 기업과 개인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지, 기업과 개인이 직접 서로 돈을 빌려주고 받고 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금융중개기관이라는 금융시장에 이런 역할들을 하는 녀석들이 있고요. 실제 개별 주식들 상당 부분 연기금, 보험사, 펀드들이 실제 공시된 거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연기금의 궁극적 재원은 개인들의 모은 돈인 거고, 보험사도 개인들이 열심히 낸 보험료인 거고, 펀드도 펀드에 투자한 개인들이긴 한 거죠. 그래서 중간에서 이런 녀석들이 금융중개기관의 비이클적 역할을 하면서 투자를 하는,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높진 않은 거죠. 뭐 개인 해도 되긴 하지만. 그래서 기업들은 발행하는 주식 채권 등을 직접적으로 대중들에게 판매하지는 않고, 판매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투자은행, 그러니까 판매 자체는 투자은행이 그 업무를 도와주죠. 투자은행한테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서 개인들한테 판매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러니까 직접 판매하지 않죠. 기업이 직접 주식 채권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기업은 투자은행, IB를 이용해서 판다는 거죠. 그렇죠? 기업이 뭐 이런 금융시장 업을 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IB라는 대리인, 에이전트를 고용해서 이런 주식채권 등 자본시장에 접근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금융중개기관이 이제 앞에 나온 중간에 낑겨 있는 중개기관이라는 녀석을 보면은
개별 가구들, 뭐 개인들, 좀 개인이 맞는 것 같은데 뭐 가구 하우스홀드라는 말 자꾸 쓰네요. 어쨌거나 이들은 저축을 통한 투자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어려움이 있어요. 직접 한 투자를 한다면은 뭐가 어려울까요? 대부분의 가구들은 투자 규모가 매우 작아요. 예를 들어서 뭐 연락 많아도 몇 억이겠죠. 그리고 뭐 몇 천만 원인 경우도 있고 몇 백만 원일 수도 있잖아요. 그 100만 원 투자하겠다고 어떤 기업을 찾아가서 뭐 IR 담당자를 만나고 만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렵겠죠. 그리고 내 10개 기업에 투자할 거면 그럼 10만 원씩 10개에서 100만 원인데 10만 원씩 투자하는 기업들을 찾아갈 수는 없겠죠. 뭐 쉽지 않죠. 규모가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채권이나 이런 게 10만 원 단위가 되나요? 제가 10만 원 빌려줄게요. 받아가세요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단위가 안 맞으니까. 그리고 투자받을 대상계도 직접 컨택하기는 어렵죠. 진짜 어렵겠죠. 개인들이. 그리고 죄송합니다. 금액 규모가 크지 않으므로 다양한 투자처의 투자의 리스크를 저감시키는 분산 효과를 누릴 수도 없어요. 우리가 100만 원이 있으면은 100만 원으로 뭐 주식 한 주가 주식 한 주가 뭐 한 주 단위가 금액이 있잖아요. 한 주가 50만 원이면은 저희는 최소 한 50만 원 해야 한 주를 살 수 있잖아요. 그럼 내 돈이 100만 원밖에 없으면은 그런 주식은 뭐 2개 회사밖에 분산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분산 효과를 누리기가 어려워요. 그 애당초 모수가 너무 작아서. 그리고 투자 대상 기업의 신용 위험, 디테일하게 막 신용 위험을 전문가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또 투자하고 나서 계속 뭐 주가 추이나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팔로우업 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투자 메인이 아닌데 회사 일하면서 오른쪽에 창 키워놓고 할 수는 있겠죠. 위험하긴 하지만 회사 단위 잘릴 수도 있어서. 어쨌거나 본격적으로 메인으로 모니터링을 전문가적 관점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주업이 이게 아니니까 전문 투자자만 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일반 개인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금융중개기관이 다수의 개별 투자자 투자 재원을 모아서 뭐 풀링이라고 여기서 썼던 것 같아요. 풀링이라고 해서 투자처에 공급하는 중간 역할을 수행한대요. 상기와 같은 금융중개기관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은행. 여기다 예금을 넣죠. 우리가. 그리고 또 얘는 기업에다 대출을 해주고 그 중간에 낀 게 있는 거고, 투자회사 뭐 펀드인 뮤추얼 펀드도 있고 또 회사형 펀드도 있고요. 뭐 회사형 펀드는 아니면 우리가 보통 하는 펀드는 신탁형 펀드라고 하는데 그런 구조에다가 돈을 투자해서 걔네들이 한 방에 모아서 이제 또 실질적으로 자본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보험사 왜 자꾸 나오니 하면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사는 나중에 사고가 터지면 확률적으로 사고 터진 사람들한테 그 돈을 주잖아요. 그럼 그 기간이 받는 돈 받고 나가는 기간이 있어서 받는 기간, 그러니까 현재 쌓여 있어요. 보험사의 재무제표에는 열심히 여러분이 준 돈들이 쌓여 있고 나중에 나갈 예정인데 그걸 전액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은 미친 짓이잖아요. 그거는 잘 투자해서 굴려야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굴려야죠. 안전하게 굴려야 되는 거여서 뭐 그런 개념에서 보험사는 굴리는 역할을 해요. 모은 돈들을. 그리고 신용협동조합, 신협 같은 개념들도 뭐 모아서 어쩌거나 그 돈들을 대출해주거나 투자해 주죠. 예, 그런 개념인 거고, 결국은 중간에 있는 중개기관 역할인 거죠. 이들도. 그 은행 예를 들면 은행의 경우는 예금을 받죠. 예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다시 대출, 개인 대출, 기업 대출을 해주죠. 그래서 예대 마진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예금과 대출 간의 마진, 금리 차이, 스프레드가 은행의 뭐 메인 수익은 이게 너무 많아. 맨날 공격받잖아요. 예대 마진 이렇게 막 너무 꽁으로 먹는 거 아니야? 물론 꽁이 아닐 것 같은데 일단은 공격은 받고, 그래서 예대 마진이 은행의 메인 수익이라고 말하면 너무 공격받으시니까 뭐 메인 수익 중에 하나하고 IB도 할 거고 뭐 그런 다양한 수수료 수입도 있고 뭐 받으시겠죠. 어쨌거나 예대 마진이라는 말은 좀 들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금을 5%를 받아서 대출을 6%로 해주면 그 부분의 1%가 은행이 먹는 거. 하지만 뭐 은행 운영 비용도 있을 거고 디폴트 리스크도 있어서 단순히 예대 마진을 다 먹는다고 할 수는 없는데 뭐 이렇게 다 설명을 하진 않죠. 사람들이 듣질 않으니까. 재원을 공급하는 자, 예금자, 우리가 돈을 넣고 재원을 공급받는 자, 돈을 받는 녀석이 직접 컨택할 필요 없는 거죠. 우리가 은행에다 예금했지 그 예금한 돈이 뭐 기아자동차에 갈지 현대자동차에 갈지 그거까지 하진 않잖아요. 결국 은행에서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돈 필요한 사람도 은행 가서 돈을 빌리고, 돈을 뭐 저축할 사람도 은행 가서 돈을 저축하고 각자 자기 니즈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중개기관에서 그걸 연결을 해주죠. 스스로 알아서. 그리고 투자회사, 보험사, 투자회사, 인베스트 컴퍼니, 보험사, 인슈런스 컴퍼니, 신용협동조합, 크레딧 유니언의 경우는 은행 말고 이런 구조는 어쨌거나 이거는 풀링한다는 개념은 주로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 대규모 지원을 필요로 하는 차주한테 투자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최소 단위를 맞출 수 있죠. 예를 들어 뭐 국채 발행하는데 최소 단위가 100억이라고 하면은 이런 애들은 가능하죠. 모아서 가니까. 근데 개인은 어렵죠. 할 수 있으면 되게 부자시죠. 네. 그리고 다수의 투자를 통한 분산 효과를 통한 리스크 저감도 가능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풀로 산다고 해도 뭐 아까 100억짜리 국채라고 해요. 뭐 100억짜리 국채를 개인 진짜 전 재산 모아서 몰빵해서 100억 국채 하나 살 수 있지만 뭐 조 단위로 운영하는 그런 보험사, 뭐 투자회사들은 그걸 분산할 수 있잖아요. 기간도 분산하고 더 위험한 거, 덜 위험한 거, 기간 긴 거, 짧은 거 다양하게 뭐 차주도 다양하게 해서 리스크 분산이 가능하죠. 규모가 되니까. 그리고 그럼으로써 소액투자자보다 더 리스키한 자산에 투자 가능하다. 이 말은 하나의 주식을 투자하는 거랑 두 개의 주식을 투자하는 거랑은 좀 리스크가 양이 달라요. 결국 분산 효과라는 게 있어서 하나의 리스크가 1이면 두 개의 투자했을 때는 2가 아니라 뭐 1.8, 1.7 정도로 내려가요. 왜냐하면 분산 효과가 생겨서.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갖추면은 리스크가 실질적으로는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리스크를 테이킹할 때 포트폴리오 효과를 누리면은 일부 금액은 더 위험한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한 90% 정도의 자산은 어느 정도 안전한 거에 넣고 10%는 열나 리스크한 게 넣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도 뭐 개인들보다는 총 리스크량은 더 적을 수도 있어요. 뭐 단위 금액당.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 효과를 이쪽은 누릴 수 있으니까 더 리스키한 자산에도 투자하고 어쨌거나 분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규모의 경제가 되니까 당연히 전문가를 고용해서 투자 대상을 실제 분석하고 모니터링하죠. 그래서 개별 투자 회사들, 저도 보험사에 있을 때 개별 투자 쪽 담당자들이 있고 심사역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저도 그 중에 하나 있지만 전문가잖아요. 예, 그 연봉을 줘야 되니까 그러려면 규모의 경제가 나와야겠죠. 네,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요. 금융중개기관 두 번째로 가면은 이제 아까 투자회사, 보험사, 신용조합 쭈루룩 앞에 나온 문구 중에서 주로 투자회사 앤드 펀드 그리고 뭐 PE 약간 그런 애들 지금 투자회사의 비클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보면은 투자회사, 인베스트 컴퍼니, 펀드도 있죠. 뮤추얼 펀드라고 하나 봐요. 헤지펀드, 헤지펀드 등은 어쨌거나 다수의 투자자들은 하나의 풀에 모아서 운용하는 역할을 해요. 물론 보험사, 신용협동조합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런 개인들의 경우는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할 만큼 포트폴리오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실제 상품을 가입하죠. 이런 투자 상품에 A 펀드, B 펀드, 뭐 중국 어쩌고 저쩌고 펀드, 미국 어쩌고 저쩌고 펀드, 뭐 이런 펀드에 우리가 상품을 가입하고 이들이 그걸 공급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실제 보험사의 경우는 우리는 보험을 위해 가입한 거고 가입하지만 그 돈을 얘네는 운용하는 거지만 투자회사나 펀드 운용사들은 실제적으로 개인들한테 적합한 상품을 만들어서 팔면 우리가 그걸 가입하는 거니까 조금은 더 직접적이죠, 이쪽은.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상품을 우리는 가입하는 거고요. 여러 회사에 투자하기 위해서 어쨌거나 중개 수수료랑 분석 관련 비용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직접 하려면 못한다. 앞에 했던 얘기랑 비슷한 거죠. 하지만 운용사들은 뭐 100명, 1000명, 10,000명의 돈을 모아서 10개의 회사에 투자하고 뭐 이런 식이면은 사실은 이런 비용이 처리가 가능하죠. 그리고 펀드, 뮤추얼 펀드의 경우는 우리나라 뮤추얼 펀드라는 뮤추얼이라는 단어 쓰지는 잘 않는데 그냥 펀드라고 하죠. 예. 개별 투자자들의 투자자들은 자신의 투자 규모만큼 펀드를 투자할 수 있으며 자기가 원하는 만큼 그러니까 10만 원을 투자할 수도 있고 1000만 원을 투자할 수 있는데 그 펀드는 뭐 1000억짜리 펀드, 1조짜리 펀드일 거잖아요. 그래서 난 그 1조짜리 펀드가 얻는 그 온전한 수익을 내 10만 원을 가지고 10만 원의 비율에 맞춰서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평상시였으면 제 10만 원으로 그런 투자처에 들어갈 수는 없었겠죠. 이런 펀드라는 구조가 없었다면. 그렇죠? 그래서 펀드는 이러한 재원들을 모아서 큰 규모의 재원을 만들어 운용함으로써 아까 말한 재반 비용 관련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가 있어요. 전문가를 고용할 수도 있고 어떠한 뭐 분석 자료를 받을 수도 있고 출장을 갈 수도 있죠. 실제 실사를 할 수도 있고 변호사를 고용할 수도 있고 가능하죠. 그래서 개별 투자자들이 이러한 장점을 누리는 대가로 운용비용, 매니지먼트 피를 펀드 운용비용 내잖아요. 펀드 비용을 내고서 펀드에 가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투자회사, 보통 이거는 좀 회사형 펀드 약간 그런 개념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건 주로 기관 투자자 등 상대적으로 대형 투자들을 위해 만들어진대요. 투자회사 회사형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익증권은 좀 뭔가 비율이나 이런 제약이 없는데 회사는 실제 회사의 주식을 투자하는 거예요. 회사의 주식을 투자했는데 그 회사가 그 주식들을 모은 그 재원으로 뭐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는 거다 보니까 실질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념이어서 조금은 더 펀드보다는 복잡하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이 회사 입장에서도 주로 주주들을 뭐 개인들이 아닌 기관 투자자들을 모아서 해야 의견 합치도 좀 쉽고
전반적으로 운용의 난이도가 개인들이 너무 많으면 빡세지니까요. 펀드의 경우는 좀 실질적으로 분리돼 있죠. 간접 투자라는 형태잖아요. 돈은 우리가 모으고 걔네가 제시한 설명서대로 우린 그 설명서를 보고서 투자 설명서 보고 투자를 하면은 운용사는 투자 설명서대로 투자를 할 경우에는 일일이 투자자들한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근데 투자회사는 그렇지 않아요. 의사결정을 해야 돼요. 뭐 주주총회든 이사회든 경영진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투자자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의 다수의 소수 투자자들보다는 의견이 합치되는 뭐 기관 투자자들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고요. 반대로 펀드는 주로 리테일 마켓이 이제 우리 주로 WM도 있고 아니면 뭐 저희 같은 개인들이 뭐 상품 가입해서 들어가는 곳을 주로 리테일 마켓이라고 하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 등 소규모 투자자들을 위해서 펀드는 만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상품을 펀드 상품을 판매하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거의 거기에 가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헤지 펀드는 주로 일반 펀드 대비 복잡하고 더 리스크 뭔가 이 헤지 펀드란 단어는 되게 위험한 거 아니에요. 사실 단어는 헤지했어. 뭔가를 헤지했다면 열로 안전해야 되는 단어인데 헤지 펀드가 안전한 느낌은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결론적으로는 큰 리스크를 부담하는 투자를 목적으로 설정되기 때문에 개인들은 그 리스크를 좀 감내하기도 어렵고 그 구조를 설명해서 이해시키기가 어려워서 주로 연기금, 뭐 거액자산가를 쓴 거는 이게 전문 투자자 뭐 이런 개념이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뭐 그 정도, 뭐 얼마 이상 뭐 했던 뭐 그런 개념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거나 뭔가의 투자를 설명을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깨졌을 때 감내할 수 있고 뭐 그런 사람들, 그런 구조들, 그런 기관들한테 헤지펀드를 판매해요. 헤지펀드를 간단히 얘기하면은 어떤 리스크를 해지하긴 해요. 해지하는데 뭐 이론적으로 해지를 하긴 하지만 시장의 이론과 일치하진 않죠. 결국은 해지하면서 레버리지를 또 왕창 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할까요? 뭐 자동차 시장의 리스크를 해지하면서 뭔가를 투자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현대차 주식을 뭐 한 주를 산다고 할게요. 한 주를 사고 대신 기아차 주식을 한 주를 팔았어요. 숏을 했으면은 그러면 뭐 자동차 시장이 좋아지면 현대차가 오르고 기아차도 오르면서 난 여기서 마이너스를 먹고 여기서 플러스를 먹어서 사실상 뭐 자동차 시장의 흔들림은 하나 사고 하나 팜으로써 두 개 네팅 쳐서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둘 간의 가격이 예를 들어 하나가 100이고 하나가 90이어야 정상인데 하나가 85예요. 그래서 이 사이 간격이 벌어졌어. 그러면 이 사이 간격을 난 먹겠다. 하지만 이 현대차나 기아차가 자동차 시장이 좋아지면 좀 같이 좋아지고 내려가면 같이 놓아져서 여전히 계속 15를 먹을 거라는 이론적인 뭐 그런 개념. 그렇죠. 그래서 리스크를 해치하고서 가는데 리스크를 일단 1차적으로 해치했으니까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쓰질 않고 미친 듯한 레버리지를 써서 여기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100원을 요 15를 얻기 위해서 15를 투자한다고 하면은 여기에 0.5를 내 돈을 넣고 14.5를 대출을 하면은 내 0.5에 수익률은 엄청 날 텐데 대신 이게 조금이라도 만약 흔들리면은 내 돈이 다 날아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개념이 헤지펀드. 저희는 헤지펀드, 헤지는 되게 안전한 단어인데 왜 헤지펀드 위험한가라는 의문을 옛날에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느낌이라고 하고 이건 자세한 건 뭐 나중에 헤지펀드가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인터미디어리 말고 투자은행도 뭐 그런 역할을 하지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인베스트먼트, 뱅커, 뱅킹. 뱅커는 사람, 뱅킹은 회사 뭐 이러겠죠. 증권 발행 시 주식의 발행 가격, 채권의 발행 금리에 대한 자문을 제공해요. IB가 원래 전통적 IB들이 그러니까 지금 저는 IB에서 대체 투자를 하고 있지만 전통적 IB들은 뭐 IPO나 뭐 채권 발행하고 뭐 DCM, ECM 이런 얘기 하죠. 넷 캐피탈 마켓, 에쿼티 캐피탈 마켓. 그래서 에쿼티 쪽은 뭐 IPO도 하고 유상증자도 하고 이럴 거고 DCM 쪽은 뭐 채권 발행 뭐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죠. 기업들을 정상적인 기업들에 대한 캐피탈 조달을 주로 투자은행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또 IB는 발행시장, 프라이머리 마켓에서 증권의 마케팅과는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를 주로 업무를 언더라이터라고 해요. 언더라이터가 원래 밑에 사인하는 게 언더라이팅이잖아요. 뭐 이렇게 했으면 제 이름 말을 몰랐어요. 서류에 밑에 사인하는 게 언더라이팅인데 그리고 서류를 뭐 최종 확인한다 해서 보험사에서도 해당 보험을 인수하는 최종 결정권자를 언더라이터라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뭔가 그런 최종적으로 뭘 억셉트하는 개념이라고 하고요. 마무리한다는 개념으로 그냥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IPO 같은
발행하는 행위에 업무를 하는 걸 어쨌거나 언더라이터라고 한대요. 이 업계에 있어서는. 그리고 발행 시장을 프라이머리 마켓이라고 하고요. 저희가 지금 주식이 삼성전자가 IPO를 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 어떤 A라는 회사가 IPO 전에는 저희가 뭐 증권거래소 거래가 안 되잖아요. 비상장이니까 IPO를 통해서 A라는 주식이 이제 증권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면 저희는 사고팔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증권거래소가 IPO를 하는 이 행위를 프라이머리 마켓, 발행시장이라고 하고요. 그 발행된 걸 이제 저희가 사고 파는, 저희는 주로 뭐 증권거래소에 올라와 있는 거 사고 팔죠. 그런 사고 파는 시장을 세컨더리 마켓, 거래시장이라고 해요. 그래서 발행시장에서 발행을 해야 그게 이제 거래시장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개념이고요. 또 보시면은 발행시장이란 건 영어로 이렇게 되는 A market in which new issues of securities are offered to the public. 퍼블릭이 주로 상장, 그러니까 저희 뭐 개인들, 그러니까 사모, 공모 펀드 할 때가 퍼블릭이고 사모가 프라이빗이죠. 프라이빗. 주로 그런 약간 프라이빗과 퍼블릭을 좀 반대어처럼 쓰고 있어요. 보통 금융시장에서는 사모 발행, 공모 발행 개념으로. 그리고 벤처 캐피탈, 프라이빗 에쿼티 둘 다 뭔가 비슷해 보이고 좀 위험해 보이고 스타트업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싶잖아요. 근데 벤처 캐피탈 주로 얘기하면 벤처 캐피탈이 약간 스타트업 쪽이고 프라이빗 에쿼티는 사실상 대기업인 느낌이 있어요. 좀 달라요. 그런 개념이어서 보시면은 큰 기업들은 그러니까 큰 기업 아까 위에 쪽 비정상이라고 그럼 얘를 말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거나 큰 기업들은 IB를 이용해서 주식이나 채권을 뭐 유상증자도 하고 발행하고 해서 재원 조달을 충분히 가능해요. 하지만 스타트업이나 이런 좀 조그만 기업들은 이런 식의 이런 캐피탈 마켓에 접근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스타트업들은 주로 뭐 담보를 통해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뭐 부동산이 있으면은 아니면 투자의 대가로 주식을 얻고자 하는 투자자들. 그들은 주로 벤처 캐피탈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들로부터 재원을 조달한대요. 그럼 벤처 캐피탈은 뭘 하려고 하고 뭘 하냐? 주로 이제 벤처 캐피탈 자체는 또 결국은 연기금이나 이런 뭐 보험사나 이런 기관 투자자들한테 돈을 모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 개인 뭐 거액 투자자들도 있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엔젤 투자자라고 하잖아요. 또 그런 사람들은 이러한 조달된 재원은 다양한 스타트업 컴퍼니에 투자해서 개별 회사에 대한 투자 리스크를 일정으로 분산시킨대요. VC 같은 경우도 올인해서 하나의 회사에 올인하진 않고 그래도 좀 여러 개의 회사에 투자를 해서 나름의 또 포트폴리오 효과를 누리려고 그러니까 리스크를 좀 분산하려고 하는 거고요. 운용사는 투자된 회사의 이사회 멤버 직접 참여하기도 해요. 경영을 사실은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가져와서 실제 대표이사부터 직접 다 임명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그 이사회 멤버 정도로만 참여해서 현 경영진이 실제 기업을 IPO까지 가는 경험들이 없으니까 뭐 바이오 회사면 바이오 전문가 분이 설립해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이 IPO나 이런 금융시장에 맞는 상장 회사로 만드는 그 프로세스는 모르실 테니까 뭐 그런 부분을 돕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CFO나 이런 데서 자금 통제를 좀 하면서 혹시 이렇게 자금의 유용 이런 부분을 컨트롤할 수도 있고요. 어느 정도 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죠. 직접 들어감으로써 왜냐하면 주식을 갖고 있어요. 주주니까 주주로서 참여하니까요. VC가. 그리고 프라이빗 에쿼티는 아까 제가 프라이빗과 퍼블릭이 반대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얘는 단순히 비상장이란 의미긴 해요. 비상장, 상장이 퍼블릭이니까 비상장 주식이란 얘기였지 스타트업이라고 얘기 안 했잖아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비상장 회사인데 뭐 조단위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큰 회사들도. 주로 프라이빗 에쿼티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지금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MBK가 갖고 있나요? 홈플러스는 조단위 기업이죠. 뭐 부동산을 되게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어쩌거나 그 기업은 스타트업이 아니죠. 근데 비상장이기 때문에 걔는 프라이빗 에쿼티여서 PE라는 개념에서 투자하는 투자 대상이 홈플러스일 수도 있었죠. 그리고 ADT 캡스도 뭐 PE의 대상이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비상장 뭐 아니면 보험사들도 비상장 회사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인수합병 됐던 회사들도 그런 대형 회사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런 애들을 M&A 파이낸스 인수금융을 조달해서 조단위 인수금융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부분을 프라이빗 에쿼티 시장이라고 해요. 상장만 아닐 뿐이지 여기는 그래도 대규모 회사가 결국 VC랑 PE랑은 둘 다 비상장이긴 하겠죠. 근데 이제 PE는 비상장이긴 하지만 사실상 상장사와 비슷한 대규모 대형
그런 기업들 대상인 거고, VC는 실제 기업 입장에서도 아직 얼리 스테이지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커가고 있는 그런 회사들에 대한 투자를 VC라고 해요. 그런 부분은 단어는 좀 다르다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끝이고요. 오늘도 여기까지고요. 요거 1-6인데 5로 되어 있네요. 죄송해요. 이거 체크를 못했네. 어쨌거나 이제 여기까지 했고, 다음 시장은 1-7 2008년 금융위 사례하고 나면은 드디어 두 번째로 넘어가게 되겠네요.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뵐 수 있으면 뵈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